자, 오늘은 인문예술 세 번째 지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문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여러분도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옥을 정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눈에 띄는 구성 요소는 큰 지붕과 이를 받치는 기둥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공포이다. 우리 선조들은 한옥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이 구성 요소들이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미적인 효과를 드러내도록 노력하였다. 한옥의 구성 요소를 설명하고 있네요. 자, 선조들은 건축물의 재료가 자연의 모습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여겼다. 따라서 나무의 위아래를 뒤집지 않음으로써 나무의 원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게 바로 이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이겠죠. 나무의 위아래 뒤집지 않음. 기둥의 굵기는 집의 인상을 결정하기도 하는데 기둥은 굵기가 일정한 통형 기둥과 높이에 따라 굵기가 다른 흘림 기둥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통형 흘림에 대해 말을 하는데 지금 보면 이 첫 문단에서 한옥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구성 요소 중 지붕이 있다. 그리고 기둥이 있다. 왜 안 되지? 기둥 그리고 공포가 있다라고 말을 했죠. 자, 지붕을 먼저 말해놓고 지금 이제 기둥을 먼저 이야기하네요. 자, 기둥에 대한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굵기가 일정한 걸 통형 기둥이라 하고 굵기가 높이에 따라 다른 걸 흘림 기둥이라 한다. 자, 이 통형 기둥은요, 착시 현상으로 인해 중앙이 좀 좁아 보인다고 합니다. 중앙이 뭐 이렇게 좁아 보이는 이런 착시 현상이 나타나나 보네. 흘림 기둥은 안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어 대부분의 한옥은 흘림 기둥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건 잘 체크를 해둬야겠지. 대부분의 한옥은 흘림 기둥이구나. 이 높이에 따라 굵기가 다르구나. 자, 이 흘림 기둥은 기둥의 맨 윗부분인 기둥머리가 가장 가늘고 맨 밑부분인 기둥뿌리가 가장 굵은 민흘림 기둥과 그럼 민흘림 기둥은 뭐 요 대충 요렇게 생긴 기둥이겠네. 기둥 중앙부가 가장 굵고 위아래로 갈수록 굵기가 줄어드는 배흘림 기둥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면은 중앙부가 가장 굵으니까 배흘림은 이 기둥의 이 배 부분이 똥똥한 이런 모양일 것 같네요. 그러면 정리하자면 기둥은 이 우리 통형 기둥, 이 통나무 같이 이렇게 높이가 이렇게 일정한 굵기가 일정한 통형 기둥이 있고요. 그다음에 통형 기둥 그리고 굵기가 다른 흘림 기둥이 있다. 이 흘림 기둥 역시 둘로 나뉜다. 자, 어떻게? 민흘림 기둥. 이 민흘림 기둥은요, 이렇게 밑으로 갈수록 이렇게 굵어지는 거. 그 다음에 배흘림 기둥이 있다. 얘는 이 가운데 배 부분이 똥똥한 중앙부가 가장 굵은 기둥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쓰고 있지만 여러분 이거 다 이해가 됐으면 그냥 머릿속으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 알겠지? 쓰는 것도 결국 이 시간이 걸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자, 됐죠? 그래서 지금 기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러 기둥을 같은 높이로 나란히 세우면 바깥쪽 기둥이 중앙 기둥보다 짧아 보여 건물 양끝이 처지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 예컨대 이런 거죠. 분명히 같은 높이로 세우긴 했는데 바깥쪽 기둥이 뭔가 짧아 보인다는 거야. 중앙보다 뭐 대충 이런 느낌인 거겠지. 분명히 같은 높이로 설치를 세웠지만 그 착시 현상에 의해서 바깥쪽 기둥이 더 짧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러니 처지는 느낌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처지는 느낌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A와 관련해서 한번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맥상의 의미와 관련된 것인데, 자, 기둥을 같은 높이로 나란히 세운다라는 것인데 6번 볼게요. 자, 6번 보면 이 A와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 기둥을 나란히 세우면 이 예문이었어. 됐죠? 얘였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너희가 딱 봤을 때 기둥을 세우는 거니까 뭔가 건축물을 세우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분명히 2, 4, 5는 확실하게 그었을 거야. 그럼 1, 3 중에서 고민을 했었을 거란 말이지. 바로 자기가 사실 바로 답을 딱 찾을 수 있으면 제일 훌륭해. 근데 정말 두 개가 헷갈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 첫 번째 얘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무엇인지 잘 생각을 해봐. 자, 기둥을 세우다 꼭 목적어가 있어야 되겠다. 그치? 자, 근데 문제는 양로원을 세웠다, 팻말을 세웠다. 문장 성분도 다 똑같아.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어떤 걸 보고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여기 끼어져 있는 이 부사어 있죠. 수식하는 서술어를 수식하는 이 부사어를 넣었을 때 말이 되냐 안 되냐. 자, 그럼 나란히라는 부사어를 넣어봅시다. 우리 마을에 양로원을 나란히 세웠다. 어때? 나 자연스러워? 선생님은 자연스러운 것 같지 않거든? 자, 길에 팻말을 나란히 세웠다. 이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요거는 답이 3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번째는 의미로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는 이유가 6번 같은 문제는 다 맞힐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번 3월 학력평가에 어휘 문제 오답률이 탑5 안에 들었어. 오답률로.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 의미와 관련해서 기둥을 나란히 세웠다라는 여기서는 대충 어떤 의미인 것 같아? 뭔가 기둥을 서게 했다. 기둥을 요렇게 딱딱 이렇게 서게 딱 만들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잖아. 그지? 그래서 이 팻말 역시 뭔가 이 수직적으로 딱 꽂아서 서게 했다. 요 의미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얘는 양로원을 건립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본문에 나와 있는 A와 문맥상 의미는 조금 가깝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6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다시 본문 같이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요. 이 때문에 측면으로 갈수록 기둥을 높게 설치하는데 이를 귀소슴이라고 한다. 자, 측면으로 갈수록 기둥을 높게 설치하는 이유 알겠죠? 이렇게 기둥이 처지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측면으로 갈수록 약간 조금 높게 설치해 준다는 것이죠. 여기 끝부분이 낮아 보이는, 짧아 보이는 착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귀소슴이라고 합니다. 요쪽이 귀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나? 이 귀소슴이라고 한다. 오케이. 이 귀소슴은 지붕이 상승하는 느낌을 주어 지붕이 주는 무거운 인상을 경감시킬 뿐 아니라 구조적 측면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자, 그러면 정말 지붕이 상승하는 느낌을 줄까? 얘들아, 봐봐. 이렇게. 끝부분이 좀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측면으로 갈수록 기둥을 높게 설치한다 했잖아. 자, 이렇게 지붕이 끝부분으로 갈수록 상승하는 느낌 주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훨씬 이 무거운 인상을 주는 느낌이 줄어든다. 한결 가벼워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이 귀소슴이 일정 역할을 한다는데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자, 이어서 봅시다. 모서리에 있는 기둥인 귀기둥은 여기 선생님이 화살표한 얘네가 바로 귀기둥인 거겠죠? 이 귀기둥은 다른 기둥에 비해 하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무게를 많이 받기 때문에 침하할 수 있는데 이렇게 깔아앉을 수가 있는데 귀소슴을 통해 이러한 침하가 발생하더라도 귀기둥이 다른 기둥과 비슷한 높이를 유지할 수 있다. 그렇죠. 애초에 처음부터 높게 기둥을 설치했기 때문에 이 귀기둥이 조금 가라앉더라도 땅속으로 다른 기둥과 높이가 맞춰지겠지. 그러니까 처음에 이랬다 할지라도 얘가 침하가 되어도 비슷한 높이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케이. 한편 여러 기둥을 평행하게 세우면 정면에서 봤을 때 기둥 머리들이 바깥을 향해 벌어지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어. 이건 또 무슨 말일까? 자, 여기 보면요. 이렇게 기둥을 분명히 평행하게 세운다고 세웠는데 근데 이걸 정면에서 보면 어떤 착시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기둥 머리가 바깥을 향해
요렇게 보이는 그런 벌어지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둥머리를 중앙을 향해 조금 기울인다. 일부러 조금 기울여서, 선생님이 좀 과장해서 그리는 거지만 어쨌든 중앙으로 약간 기울여서 기둥을 설치한다라는 거죠. 이걸 안쏠림이라고 하는데 명칭이 아주 직관적이죠. 이 안쪽으로 쏠리게 한다. 안쪽으로 기울인다. 안쏠림. 오케이. 이 안쏠림은 시각적인 안정감을 준다. 왜 안정감을 주는 거겠어? 이렇게 안쏠림을 안 하면 어때 보인다고 했어? 이렇게 벌어진 듯한 인상을 준다고 했지. 근데 안쏠림으로 이렇게 중앙을 향해 조금 기울이면 어때? 정면을 봤을 때 이렇게 오히려 얘가 평행한 듯한 이렇게 일자로 서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안정감을 준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됐죠? 한편 조선시대에는 궁궐 밖에서 한옥을 지을 때 기둥의 높이가 궁궐의 기둥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는 제한이 있었는데 이는 그만큼 기둥의 높이가 건물 또는 주인의 권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음을 나타낸다. 기둥이 높을수록 권위가 높다. 이 정도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이 귀소슴과 관련해서 얘들아, 이 귀소슴 관련, 기역 관련해서 우리 한번 4번 보자. 기역이 귀소슴이었죠. 이 귀소슴. 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통적인 효과이니까 분명히 이 기역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야 돼. 자, 이 기소슴 아까 요거였어. 요렇게 끝부분에 있는 기둥을 더 높게 설치를 해서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상승하는 듯한 효과를 준다라는 게 귀소슴이었습니다. 자, 1번 선지 보겠습니다. 기둥이나 지붕의 내구성을 높일 수 있다. 얘들아, 내구성 많이 들어봤는데 너희 정확한 뜻을 알고 있어? 혹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내구성이라는 건 물질 혹은 이 물체가 변질이나 변형 없이 오래 견디는 성질을 내구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 귀소슴을 사용하면 기둥이나 지붕이 더 오래 견딜 수 있을까? 자, 여기 보면은 사실 이 귀소슴은요, 이걸 씀으로써 얻을 수 있는 건 지붕이 주는 무거운 인상을 좀 더 경감시켜 줄 수 있다. 그리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게 조금 무거워서 가라앉더라도 이렇게 비슷한 높이를 유지할 수 있다. 요 정도의 기능을 하는 것이지 얘가 좀 더 막 오래오래 쓸 수 있는 변질이 되지 않고 변형이 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렸네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지붕이 주는 무거운 느낌을 경감시킬 수 있다? 이거는 아까 본문에 그대로 나왔던 내용이다. 그지? 오케이, 2번은 맞아. 3번. 특정 구성 요소에 하중이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아까 나왔었어. 하중이 어디에 집중된다 했었지? 맞아. 요쪽에 이 귀기둥 요 끝에 있는 기둥에 하중이 집중되기 때문에 얘가 가라앉을 수 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높게 지어졌기 때문에 높이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어. 하중이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끝에 있는 기둥에 하중이 집중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한옥 구성 요소의 형태가 변화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이 변화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어? 아니, 전혀 이 형태 변화를 막을 수 있다라는 거 여기 전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선지 볼게요. 한옥이 파손되더라도 수월하게 원래 모습으로 복구할 수 있다. 이 전혀 이 파손된 거 복구 그런 거 전혀 나와 있지 않죠. 사실 이 기억만 보더라도 답이 2번이란 걸 알 수가 있어.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때까지 지금 우리 기둥에 대한 내용을 했거든요. 자, 귀소슴을 보았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한옥에서 가장 큰 구성 요소인 지붕도 지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한옥의 미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선조들은 큰 지붕이 집 전체를 누르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을 경계하여 선조들은 이 지붕이 집 전체를 누르는 듯한 이 인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나 봅니다. 자, 그걸 경계해서 어떻게 했다? 기와 지붕의 처마를 정면에서 볼 때 측면으로 갈수록 점차 높아지게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죠. 옆에 그림을 보면 요렇게 점차 높아지도록 만들었다. 오케이. 그림 1처럼 처마의 끝부분이 높아지는 곡선 형태를 조로라고 하는데, 조로는 지붕이 상승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 지붕을 가볍게 보이게 한다. 이 조로의 사용 효과는 지붕을 좀 더 가볍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구나. 아까 위에서 집 전체를 짓누르는 듯한 인상을 경계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훨씬 가볍게 보이기 위해서 조로. 이걸 활용했다라는 것이죠. 오케이. 이러한 조로의 효과는 귀소슴과 어우러짐으로써 더 극대화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이거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자, 이 귀소슴과 어우러짐으로써 귀소슴 요렇게 끝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것이었잖아. 그지? 끝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것이었어. 그럼으로써 이 지붕이 상승하는 듯한 효과를 주는 것이 이 귀소슴이었습니다. 자, 이 조로 역시 어때? 처마의 끝부분이 높아지는 이 곡선 형태. 자, 여기 이렇게 상승하는 듯한 효과를 주니까 역시나 이 처마 곡선처럼 처마를 이 곡선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겠죠? 자, 그래서 귀소슴과 어우러져서 조로 역시 지붕이 상승하는 듯한 이렇게 곡선 형태로 처마를 만들다 보니까 이 둘이 어우러짐으로써 훨씬 더 지붕이 가벼워 보이는 효과를 만들었겠죠? 오케이. 자, 하지만 모든 지붕의 형태가 동일했던 것은 아니다. 선조들은 건물의 위치, 크기에 따라 지붕의 곡선이 휘어진 정도를 조금씩 다르게 만들었다. 곡선의 휘어진 정도를 좀 다르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지붕의 뼈대를 이루는 나무를 석가래라고 하는데, 여기 그림에 나와 있네요. 이 하나하나의 나무들을 다 석가래라고 한답니다. 석가래 전체를 같은 굵기로 만들면 건물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가까운 석가래의 끝부분이 크고 무겁게 보인다. 뭔가 이 짓누르는 듯한 무거운 느낌을 되게 선조들은 경계했나 봐. 별로 안 좋아했나 봐. 자, 이러한 느낌을 해소하기 위해 무거워 보이는 느낌을 해소하기 위해 그림 1처럼 처마 아랫부분에 있는 석가래의 아랫면을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게 깎기도 하는데, 이를 훌치기라고 한다. 이 훌치기가 무엇이냐면 이 석가래의 아랫부분을 점점 끝으로 갈수록 가늘게 깎는다라고 한답니다. 이걸 훌치기라고 한다. 이거 결국 또 이 디귿 훌치기 역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무거워 보이는 느낌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훌치기를 썼구나.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이 4번의 답이 더욱 명확하게 2번인 걸 알겠죠. 자, 하지만 선조들이 지붕을 만들 때 가벼운 인상을 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다. 그럼 또 어디에 초점을 둔 걸까? 선조들은 주변 산세와 지형을 고려하여 지붕선을 결정함으로써 지붕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했구나. 자, 이어서 봅시다. 지금 계속 지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자, 그래서 이 지붕과 관련해서는 조로, 그 다음에 이 석가래를 얇게 깎는 이 훌치기 등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옥의 지붕에서 외벽 밖으로 나온 부분인 처마를 제대로 지지하지 않으면 처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에는 이 처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자, 그래서 그림 위와 같이 이 처마를 지지하는 목재를 받치기 위해서 목재를 또다시 덧댄다고 합니다. 여기 위에 보면요. 처마를 제대로 지지하지 않았을 때 이 처마가 아래로 처져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목재를 받치는 목재를 또 덧댄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무엇이라 하냐면 공포라고 한다. 이 공포 역시 아까 위에서 한옥의 구성 요소라고 나왔었다. 그지? 공포의 배열 방식에 따라 한옥의 유형을 구분하기도 하는데 공포를 기둥 위에만 배열한 것을 주심포식이라고 하고 기둥 사이에도 배열한 것을 다포식이라고 한다. 자, 얘들아, 그럼 그림 위에서 봐봐. 너희 공포가 뭔지 찾을 수 있겠어? 요거겠죠. 요거요. 얘가 공포구나. 이 그림 위는 너희가 봤을 때 주심포식인 것 같아? 다포식인 것 같아? 맞아. 얘는 다포식이야. 왜냐하면 주심포식은요. 공포를 기둥 위에만 요렇게 기둥 위에만 배열한 것이 주심포식이고요. 기둥 사이에도 배열을 했으면은 다포식이라는 겁니다. 지금 기둥과 기둥 사이에 요런 게 있죠. 선생님은 읽을 때 이걸 기둥 사이에 배열하면 더 개수가 많겠네? 그래서 더 많다는 뜻인가? 그래서 다포식인가?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자, 두 형식을 사용한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각각 봉정사 극락전과 경복궁 긍정전이 있다라고 이 예를 말해주고 있네요. 기둥 위에 올라간 공포를 주상포라고 하고요. 기둥 사이에 놓인 공포를 간포라고 하는데 둘은 모양이 같다, 다르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이 파란 동그라미 얘가 바로 주상포일 것이고요. 노란 동그라미 얘가 뭐겠어? 그렇지, 사이에 있는 간포. 한자를 아는 사람들은 아마 이게 사이 간자를 쓰는 것이구나 이렇게 추측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주심포식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공포 배열 방식으로서 이 주심포식 기둥 위에만 쓰는 그 방식이 가장 오래된 방식이구나. 오케이. 일반적으로 다포식보다 공포의 수가 적어 간결한 느낌을 주고 다포식은 공포가 많아 화려한 느낌을 준다. 당연히 다포식은 기둥 사이사이에도 공포를 설치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포의 개수가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개수가 많으니 더 화려한가 보구나. 오케이.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포식은요. 주심포식에 비해 지붕의 하중을 더 고르게 분산할 수 있어 궁궐, 사찰과 같은 큰 건물에 많이 사용되었다. 얘들아, 이건 무슨 뜻인지 알겠어? 무게를 더 고르게 분산할 수 있는 게 다포식이다. 왜일까? 공포의 개수가 더 어떻기 때문에? 공포의 개수 다포식이 훨씬 많잖아. 그러니까 이 무게를 더 고르게 분산시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더 큰 건물에서 쓰일 수 있구나, 다포식이. 이거 막 외우지 않더라도 이해가 됩니다. 자, 한편 건물 규모가 커질수록 지붕도 위아래로 커지지만 하나의 나무로 만드는 기둥은 이에 비례하여 높게 만들기가 힘들다. 이 때문에 기둥과 지붕의 높이 비례가 깨질 수 있는데 공포가 지붕과 기둥 사이에서 일정한 높이를 차지함으로써 부족한 기둥의 높이를 보완한다. 자, 이거 한 번에 이해됐으면 훌륭해.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혹시나 이해가 안 됐을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덧붙이자면요. 자,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기둥이 있다고 치자. 이렇게. 근데 이제 건물의 규모를 더 크게 짓고 싶어. 그러면 지붕이 위아래로도 커지지만 근데 이 기둥 같은 경우는 이 지붕과 비례하여 높게 만들기가 힘들다. 예컨대 이 정도 길이의 나무는 있다고 쳐. 근데 내가 지붕을 좀 더 높게 요렇게 더 크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지붕이 커지니까 당연히 기둥도 높은 기둥을 가져와야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정도 길이를 가진 나무가 없으면 어떡해? 그치? 그래서 이 기둥은 건물 규모, 지붕 규모에 비례하여 높게 만들기가 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 자, 그래서 둘의 높이 비례가 깨질 수 있다는 거야. 지붕이 더 높아지면 수직적으로 위아래로 커지면 기둥도 높아져야 하는데 이 기둥을 높게 만들기 힘들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럴 때 무엇이 큰 역할을 한다, 얘들아? 바로 공포가 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이렇게 이 나무 길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자,
그러면은 괜찮아. 우리는 공포를 설치하면 돼. 여기에 공포 여기 설치해 버리면요. 공포가 지붕과 기둥 사이에서 일정한 높이를 차지함으로써 부족한 기둥의 높이를 보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케이. 어떤 뜻인지 이해됐지? 즉, 공포는 처마의 지지를 도와 처마를 더 길게 만드는데 기여함으로써 건물을 수평적으로 확장하고 기둥의 높이를 보완하여 건물을 수직적으로 확장함으로써 건물이 웅장한 느낌을 주게 하는 동시에 비례의 아름다움도 획득할 수 있게 한다라고 이 공포의 효과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우리 이거는 알겠어. 높이를 보완해서 수직적으로 확장한다. 이거 요렇게 더 높아지게 만들 수 있다. 요거 수직적으로 확장한다는 건 이해가 된다. 그지? 아니 그러면 수평적으로 확장한다? 이건 어떤 내용일까? 이거 역시 이해가 된 사람은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된 사람들을 위해서 자, 수평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처마의 지지를 도와 처마를 길게 만드는데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것이냐면요. 여기 지붕 모양이 뭐 한 이 정도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나. 근데 나는 어떻게 처마를 더 길게 만들고 싶다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얘가 더 쭉 길어져야겠지? 여기에 이렇게 아주 많은 처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지? 이 밑에. 자, 근데 이 처마가 처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공포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처마의 지지를 도와주는 이 공포를 여기 군데군데 설치해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포 덕분에 건물이 이렇게 가로로 수평으로도 확장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지? 그래서 수직, 수평, 이 확장에 기여하는 것이 바로 공포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걸 굳이 여기 적자면 적지 않더라도 사실 이거는 여러분 머릿속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자, 이 공포는요, 얘들아. 이 공포에는 주심포식이 있고 다포식이 있다. 둘 중 개수가 더 많은 게 뭐였다? 그렇지. 딱 봐도 마늘단을 쓴 마늘다인 것 같은 이 다포였어. 자, 이 다포는요, 기둥 바로 위에 설치하는 주상포가 있고요. 기둥 사이에 설치하는 무엇이 있다? 맞아. 간포가 있다라고 해서 얘들아, 주심포, 다포식 중에 뭐가 더 오래된 방식이야? 맞습니다. 주심포식이 훨씬 오래전부터 쓰였다라고 적혀 있었죠. 자, 됐어요. 이제 마지막 문단 보겠습니다. 한옥의 지붕과 기둥. 공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였다. 어떻게 변화했는데? 시대에 따라 주로 사용되는 지붕의 모양과 처마의 곡선이 변화하였고 조선 후기에는 배흘림 기둥의 사용이 줄어들고 배흘림 기둥 이 배 부분이 똥똥한 기둥이었어. 이거 대신에 민흘림 기둥이 주로 사용되었다. 민흘림 아마도 요거였을 거야. 이게 기억이 안 났더라도 민흘림이라는 애를 더 많이 썼구나. 요 정도만 체크하면 됐죠. 고려시대에 주로 사용되던 주심포식이 조선시대에는 다포식으로 대체되었다. 개수가 작은 데서 개수가 적은 것에서 많은 것으로 대체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에 대한 연구는 한옥 구조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당대의 미의식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나와 있어. 자, 얘들아. 이런 건 사실 좀 잘 체크를 해야 돼. 왜냐면 이렇게 변화했다라는 내용은요. 거의 대부분 선지에서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헷갈리는 걸 잘 이해하고 있느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선지에서 출제하는 경우가 많아요. 변화 양상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한번 여기까지 우리 하고 1번 보겠습니다. 1번을 틀린 사람은 정말 반성을 해야 돼. 자, 보자. 윗글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거를 한번 골라볼게요. 1번. 한옥이 미적 효과를 얻는데 영향을 미치는 한옥의 구성 요소들을 나열하고 있다. 얘들아, 이게 정답이야. 어떤 구성 요소였지? 맞아. 기둥, 지붕, 공포를 나열하면서 자, 얘네가 어떤 기능이 있고 그리고 어떤 미적 효과를 얻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답이 쉽게 1번이란 걸 알 수 있죠. 자, 일단 다른 선지도 볼게요. 2번.
한옥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제시하고 있다. 자, 마지막 문단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양상이 드러났는데 얘는요. 주로 쓰였던 지붕, 기둥, 공포, 즉 한옥의 구성 요소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설명했을 뿐이지 한옥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인식에 대해서는 말을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인식이라면 보통은 긍정적이다, 뭐 부정적이다 이런 걸 보통 인식이라고 하죠.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음 3번 한옥의 장단점 분석. 이를 바탕으로 한옥의 미를 발전시키는 방안 말도 안 되죠. 그런 내용 없었어. 다음 4번 한옥의 미에 대한 사람들의 통념을 제시하고 혹시 통념이란 단어를 몰랐으면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 통념은 그냥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진 생각이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한옥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제시하고 여러 한옥의 사례를 바탕으로 이를 반박하고 있다. 전혀 아니죠. 다음 5번. 한옥의 구성 요소들의 기능을 분석하고 이건 맞아. 이를 현대 건축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번이 답입니다. 틀렸으면 정말 반성해야 돼. 자, 다음 2번 보도록 할게요.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본문 내용을 잘 이해했으면 사실 여러분 스스로 대답을 잘 할 수 있어야 돼. 만약 기억이 안 날 수 있어. 그럴 땐 빠르게 다시 돌아가야 되지만 자, 1번 볼게요. 고려시대 한옥에 주로 사용된 공포의 배열 방식은 무엇인가? 아까 선생님이 읽을 때 개수가 적은 것에서 개수가 많은 것으로 간 것 같다라고 말을 했죠. 자, 그러면은 주심포에서 다포로 갔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즉 고려시대에는 이 주심포식 배열 방식을 썼습니다. 선생님이 기억이 나는데 혹시 기억이 안 난다면 빨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체크를 했어야겠죠. 다음 2번 볼게요. 주심포식과 다포식을 사용한 한국의 대표적인 건축물은 각각 무엇인가? 사실 선생님은 어떤 건축물이 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 근데 이 각각의 건축물이 본문에서 언급되었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 분명 언급했었어. 그리고 선생님은 이렇게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혹시 못 찾을 사람들을 위해서 자, 여기 보면요. 나와 있죠. 자, 여기 두 형식, 주심포식과 다포식을 사용한 대표적인 건축물. 봉정산 극락전, 얘가 주심포식을 쓴 거고 경복궁 근정전, 얘가 다포식을 쓴 것이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2번 선지도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3번 선지 볼게요. 배흘림 기둥과 민흘림 기둥 중 도선 후기에 더 많이 사용된 형태는 무엇인가? 선생님은 민흘림 기둥인 게 기억이 나. 혹시 기억이 안 났다면 빨리 빨리 그 지문으로 가서 확인을 했으면 됩니다. 자, 다음 4번. 중국 건물의 기둥과 한옥 기둥의 배치 방식에 나타나는 차이점은 무엇인가? 전혀 이 중국 건물의 기둥에 대한 언급이 있었니? 아니, 전혀 이런 내용 없었죠. X. 그럼 답은 4번일 것 같은데요. 다음 5번 볼게요. 대부분의 한옥이 통형 기둥이 아닌 흘림 기둥으로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자, 선생님은 이것도 생각이 나는데 이 통형 이거 일자고 흘림 기둥은 높이가 이렇게 다른 거였어. 자, 이 흘림 기둥을 씀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다고 했었냐면요. 이 통형 기둥은 뭔가 이렇게 찌그러진 안쪽이 찌그러진 듯한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 얘가 훨씬 안정적인 느낌을 줘서 흘림 기둥을 많이 쓴다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이 본문에서. 자, 혹시나 또 기억이 안 날 사람들을 위해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대부분의 한옥은 흘림 기둥으로 만들어졌다. 왜냐하면 이 통형 기둥은 착시로 인해 중앙이 좁아 보인다. 흘림은 안정적인 느낌을 준다. 그래서 흘림 기둥을 많이 썼다. 이 내용이 나와 있었죠. 자, 그래서 요거 2번은 4번임을 알 수 있죠. 다음, 주심포식과 다포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한번 보겠습니다. 주심포식과 달리 다포식에는 간포가 사용되었다. 맞죠. 다포식 훨씬 개수가 많았어. 왜냐하면 기둥 사이사이에도 간포가 있었기 때문에 1번 맞죠. 다음 2번, 주심포식은 공포의 배열 방식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방식이다. 이것도 맞죠. 가장 오래된 것이다 라고 아까 지문에 나와 있었어. 다음 3번. 다포식에서
기둥 위에 있는 공포와 기둥 사이에 놓인 공포 모양은 다르다. No, 같다. 아까 선생님이 같구나라고 설명을 체크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주상포와 간포 둘의 모양은 같다라는 내용 나와 있었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겠네요. 자, 그러면 나머지 4번 보겠습니다. 주심포식은 다포식에 비해 일반적으로 공포의 수가 적어. 그렇지, 적을 수밖에 없지. 다포식은 간포까지 있잖아요. 간결한 인상을 준다. 그러면 개수가 많은 다포식은 어떤 인상을 준다 했었지? 맞아. 화려하다고 했었어, 되게. 다포식은 주심포식에 비해 공포에 가해지는 하중을 더 고르게 분산할 수 있다. 맞아. 얘도 다포식 개수가 많으니까 당연히 이 하중을 더 고르게 분산시킬 수 있겠죠.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3번의 답은 3번. 4번 아까 풀었고요.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한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옥에는 선조들의 가치관이 담겨 있다. 어떤 가치관? 우리 선조들은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인식하고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였는데 한옥의 구조나 형태에 이런 특성이 잘 녹아 있다. 한옥에 사용되는 나무, 돌 등의 재료들은 대부분 자연에서 가져온 것인데 선조들은 재료들이 최대한 본연의 모습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였다. 그게 바로 이 자연과의 조화겠죠? 그뿐만 아니라 선조들은 구성 요소들 간의 조화도 중시하여 한옥을 만들 때 특정 구성 요소를 두드러지게 하기보다는 특정한 애를 강조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조화를 우선하였다. 그리고 선조들은 한옥을 주변과 소통이 가능한 개방적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그래서 한옥의 텐마루나 처마는 안과 밖을 잇는 연결 공간으로서 이 개방 공간으로 기능하여 특정한 경계를 형성하지 않았다. 또한 선조들은 한옥에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였는데 구성 요소의 크기를 통해 건물이나 주인의 권위를 나타내거나 크면 클수록 권위가 높은 거겠지. 특별한 문양을 새김으로써 주술적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미신적인 의미를 부여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딱 봤을 때 사실 3, 4, 5번은 확실하게 맞다라는 걸 알 수 있어. 확실하게 맞아. 아마도 여러분 답을 찍었다면 1번 아니면 2번 중 하나를 찍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공포를 통해 수평적으로 확장된 처마는 자, 여기까지 맞는 내용이야. 아까 선생님이 공포 이야기할 때 이 공포는 처마를 수직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고 지붕을 수직적으로 확장시킬 수도 있고 지붕을 수평적으로도 확장시킬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했었어. 혹시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은 다시 앞에 영상을 보고 오세요. 이 수평적으로 확장시킨다는 거, 자, 원래 이 정도의 지붕인데 이렇게 수평적으로 더 확장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는 이 처마를 더 늘릴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 처마를 지지하는 공포를 더 설치하게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공포를 통해 수평적으로 처마는 확장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자, 얘는 안과 밖을 잇는 연결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맞을까? 이 내용은 본문에 나와 있어. 여기 본문은 없었어. 보기에 나와 있나? 어디 나와 있을까, 얘들아? 안과 밖을 잇는 연결 공간과 관련해서 자, 이 한옥을 소통이 가능한 개방적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그래서 한옥의 텐마루나 처마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죠. 이 처마는 안과 밖을 잇는 연결 공간으로서 기능하여 특정한 경계를 형성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처마가 안과 밖을 잇는 연결 공간으로서 기능을 했구나. 그러면 1번 맞는 내용이네요. 자,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안솔림은 기둥 머리 사이와 기둥 뿌리 사이의 공간을 다르게 만듦으로써 한옥과 주인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장치였군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안솔림이 무엇이었냐면 요거였어. 그냥 지붕을 이렇게 일자로 지었더니 뭔가 착시 현상에 의해서 요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래서 설치를 할 때 일부러 이렇게 조금 안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지었다. 그래야지 봤을 때 이렇게 이런 일자에 평행한 듯한 느낌을 주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기둥 머리 사이와 기둥 뿌리 사이 공간을 다르게 만들었다. 그럼 뭐 이렇게 만들었으면 머리 쪽은 가깝고 뿌리 쪽은 뭐 멀다라고 오케이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자, 이 안쏠림은 한옥과 주인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장치였다. 자, 얘들아 권위와 관련해서 우리 지금 이 보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구성 요소의 크기를 통해 나타냈다. 즉 크면 클수록 권위가 높겠지? 그리고 본문에는 또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얘들아? 지붕이 높으면 높을수록 권위가 더 높았다라고 했잖아. 사실 크기, 높이가 권위와 관련이 된 것이지 이 안으로 쏠리게 한 거 이게 무슨 권위와 관련이 있나? 아니 전혀 이건 권위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이 둘의 내용이 전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 안쏠림을 한 건 그냥 이렇게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안정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안쏠림을 쓴 것입니다. 권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와서 질문을 해주세요.